자,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이제 경제, 농업, 상업, 수공업, 공업을 볼 텐데 아까 제가 그 조세의 전세와 쌀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죠. 그 답은 뭐냐면 조선 후기, 즉 1592 네, 양난 이후에 바로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그 곡물을 모판에다가 옮겨다가 심고 좀 자라면 그걸 다시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게 모내기법이죠. 그죠? 이거라면 이제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직파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벽실에 뿌렸어요. 그냥 뿌리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야. 근데 알아서 자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라고 하죠. 피. 잡초들이 함께 자라요. 근데 이 피가 기가 막혀. 거의 벼랑 거의 똑같아요. 그 벽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완전 똑같아. 그래서 이걸 피를 안 뽑으면 여러분들 영양분을 이 피가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벽시가 많이 안 열려요. 하는 농사 망쳐요. 그래서 이 피를 잘 뽑아줘야 되는데 이 피 뽑는 게 정말 힘들죠. 비슷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노동력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을 하면요.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하면 이 벽실을 일단 좀 자라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판에다가 옮겨 심을 때 줄을 지어가지고 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심어낼 수 있단 말이야. 심어낼 수 있으니까 김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쉽죠. 그 줄 이외에 자란 것들만 쪽쪽쪽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간단해. 그죠? 결국 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바로 노동력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킵니다.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력은요 비약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와우! 예! 이게 포인트예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쌀이 많아진 거야. 많아지니까 세금을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모내기법을 옛날에는 안 썼어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쓰고 싶었지. 고려 말부터 세종 때도 조선 전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 쓰도록 했어요. 정부에서. 아니 이 좋은 걸 왜 못 써요 선생님? 잘 보세요. 봄에 모판에 자란 그 모를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때 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가득해야 돼요. 물이 가득해. 이게 봄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 봄에 가뭄은 어떻게 될까?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건 도박이야. 뭐 지금처럼 기술이 좋으니까 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도박이에요. 정부에서 도박해가지고 한 해 농사 망쳐가지고 나라 망할 일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내기법이 시행되려면 저수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정도의 대규모의 저수지를 관리하기에는 벅찼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지한 거예요. 그냥 벽씨를 뿌리면 씨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요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든 비가 좀 적더라도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 딱 박혀가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걸 심는 거잖아요. 이양법은 심는 거잖아요.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약해. 그 연한 줄기를 심는 건데 물이 없어? 이건 절대 안 꽂혀져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 모내기법 확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수지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이야기예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금도 이제 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모내기법 확산이 저기 세금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놀랍게도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의 비약적 증가니까. 자, 먼저 이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자, 농업은요. 자, 지금 1592, 1592년 이전 모습입니다. 조선 전기인데요. 이 당시에는요. 농사를 지으면 이제 대부분 소작농이니까 지주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이니까 농사를 짓고 가을에 그걸 나눠요.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면 이 당시 주로 타조법이었어요. 타조법은 뭐냐면 타작할 때 그 지대, 땅에서 나오는 그 생산량을 나누는 법이에요.
이거는 병작 반수제라고도 합니다. 2분의 1세라고도 합니다. 2분의 1세라고도 하는데 이 타조법이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가면서 이 모내기법 확산을 거쳐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도조법. 자, 도조법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조법은 뭐냐면 도자가 어떤 도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뭐냐면 아예 봄에 애초에 소작농이 지주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쌀 100가마가 생산되었는데 그럼 타조법에 의해서 50가마는 지주 거, 50가마는 소작농 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봄에 이 소작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작년에 50가마 가져가셨잖아요. 올해 제가 60가마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의 입장에서는 어라? 작년에는 50가마였는데 올해는 60가마? 내겠대. 진짜? 네. 그럼 지주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00가마를 생산하기까지는 지주가 이 소작농을 계속 감시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보채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전체 파이가 크게 나와야 지주가 가져가는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60가마를 주겠대. 그럼 지주는 얘가 농사를 잘 짓건 농사를 못 짓건 신경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냅두면 주겠다는 거니까 계약제로 가겠다니까. 오케이. 이건 지금 소작농이 도박을 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도박을 거는 걸 우리는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조법을 시행한 이유는 뭘까요? 모내기법. 자신이 있는 거예요. 소작농이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작년 100가마, 올해 200가마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한 거야. 발달하니까 이런 도조법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가 되면 여러분들 그 상품작물 있죠? 상품작물. 이런 상품작물도 이 상품작물 재배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요. 네. 이제는 상품화폐 경제 시대야. 아까 제가 공인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엔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어. 그게 아니야. 이제는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뭐 배추나 무나 인삼 같은 거 이거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돈 벌어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제가 얘기했죠. 양란 이후에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농업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농업에서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다. 그럼 뭐냐면 일단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잉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는 게 있으면 뭐 할래? 여러분 돈 남았어. 돈 남으면 뭐 할래? 뭘 사고 싶잖아. 교환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조선 전기만 해도 상업은 하지마. 예, 그 당시는 중농억상이었어요. 농업은 중시하고 상업은 억압하는. 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업행위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 손해본다 생각 가져가요. 내 손해인데 가져가요. 떨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유학자 성리학자들 입장에 보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일단 깔고 들어간단 말이죠. 군자로서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상업은 좀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조선 전기 모습이었어요. 자급자족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조선 후기가 가면. 자, 조선 후기가 가면 바로 여기서 잉여물, 모내기법 확산되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물이 생기면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농업에서도 큰 변화를 갖고 와요.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모내기법을 하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비약 굉장히 절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명은 엄청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루를 벌어 먹고 사는 임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선족에 나타나는 변화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는 광작이라고 그래요. 농업 변화에서 이런 광작과 같은 어떤 그런 변화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비약적 증가하니까 지금 교환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교환이 활발하면 여러분들 쌀만 갖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내가 진짜 저기 그 옷 한 벌 맞추려는데 막 쌀을 막 하나만 갖고 와야 돼. 아유, 불편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화폐가 드디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만들었던 이 상평통보가 이제야 비로소 화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폐를 가지고요 교환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상인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가 인정한 상인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인은 여러분들 무엇이 등장하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대동법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시장을 이어주는 장시와 장시를 이어주는 보부상들도 있어요. 보부상. 보찜과 등찜을 지고 이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그런 상인들을 우리는 보부상. 이런 상인들은 전부 다 국가가 이 공인을 해줘가지고 국가가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인들이에요. 반면에 그냥 개별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상인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개성. 저 의주부터 봅시다.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 그 다음이 이제 의주의 만상. 그 다음이 개성의 송상. 이 개성 상인들은 정말 진짜 돈 버는 그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개성 상인들은요. 예,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래 내상. 동래는 이제 여러분들 부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 동래 내상. 그 다음이 경강상인. 서울 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한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서울 상인들, 경강 상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물건을 교환하면서 이 거간을 해주는, 중개해주는 그런 객주와 여각들. 여관, 뭐 이런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객주와 여각들, 이런 사상들이 아주 활발하게 조선 후기에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바로 모내기법학선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비약적 증가하면서 이념을 남게 되면서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그 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 주체들 바로 이런 상인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특히 이 송상은요.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의주 만상 이 청나라 쪽 요쪽과 물건을 가져오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다시 요거를 부산 요쪽 동네 요쪽 이제 일본 쪽이거든요. 중개무역을 하면서 아주 돈을 정말 비상하게 많이 버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아예 그냥 자기들만의 독특한 회계 장부도 있어. 그만큼 발달했다는 얘기죠. 특히 개성하면 이걸 갖고 이제 인삼을 갖고 아주 그냥 돈을 막 때로 그냥 심지어 여러분들 체인점도 있어요. 전국에 체인점까지 있어. 그 체인점의 이름은 송방, 송방 11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체인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냥 장사에 정말 이에 아주 그냥 능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굉장히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건을 팔려면 물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물건을 만들어야지. 자, 자연스럽게 수공업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수공업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갑니다. 자, 수공업 출발. 여기, 수공업. 자, 이 수공업은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다 자급자족이니까. 이 당시에는 관영이었어요, 관영 수공업.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수취 체제 배우셨죠? 임진왜란 직전에 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수공업자들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이제 역을 담당해야 된다고, 역을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고 국가에.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뭘까요? 물건을 만드는 거야. 물건을 만드는 거. 그런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역 체계가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빠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16세기 되면서 여러분들 이 부역제, 역체제, 이 부역체제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를 내고 빠져. 안 가. 수급자들도 안 가. 돈 내고 빠져.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다가 드디어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모습이 등장할까요? 네, 바로 민영. 왜냐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막 와가지고 때려와가지고 물건 만들어 달래. 돈도 돼. 민영업자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민영. 심지어 여러분들 이런 상인들이 급해가지고 돈을 미리 줘. 미리 주고 물건 만들어 달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합니다. 선대제. 미리 돈을 지불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민영수공업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공장이.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원료. 덩달아서 이렇게 되니까 광업도 활성화되네, 광업. 자, 광업 볼게요. 자, 광업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만 해도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 광업이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광산 가서 이제 광산 캐야 되는데 사람 돈 내고 빠져. 부역제 해이 현상이 벌어지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아예 그냥 민영으로 바뀌어요. 예, 민영으로 바뀝니다. 민영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덕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덕대가 등장합니다. 이 덕대는 뭐냐면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면 CEO야. CEO, 전문 경영인이야. 전문 경영인. 일종의 CEO.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공인과 사상 이런 사람들 지금 돈 엄청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인과 사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 그래요.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들이야.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덕대가 투자를 권유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광산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세요. 내가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도고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요. 자, 그리고 광산 채굴을 시작합니다. 자, 채굴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산 채굴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조선 전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나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바로 모내기법 확산되면서 광작경영 나오면서 5명이 아니라 1명이 하게 됐다고. 그 1명은 광작경영 돈 많이 버는데 나머지 4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임노동자 해야 된다고. 그 임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이 덕대는 경영을 하는 거야, 경영을. 이 사람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임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임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바로 이 광산을 경영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네. 야, 이 독점적 도매상인 이 도고들의 이 돈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좀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생산량이 비약적 증가하면서 남는 게 생겼고 그 남는 걸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졌고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나비효과처럼 쫙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세금치기도 변화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조선 후기의 핵심은 바로 변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